내 집 마련을 향한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교육 환경이 우수한 주거단지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끊임없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령기 자녀를 둔 3040 세대가 주택시장의 핵심 수요층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학교와 가까운 입지를 갖춘 단지들의 이 선호도가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도보 통학권에 이제 쾌적한 환경까지 갖춘 투자처 많은 분들이 선호하실 만한데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궁금하신 분들께서는요. 저희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2-2638-3962번 서울 전화 02-2638-396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문자죠.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부터 바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죠. 네, 부동산 가이드 오늘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매주 궁금하게 만드시는 분이죠. 동산이형 부동산연구소의 박성일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산이형 박성일 팀장입니다. 날이 이제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더워지면 항상 걱정이 되는 게 냉방병이죠. 이제 에어컨도 청소하실 때가 된 것 같고요. 아니면 미리 준비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에어컨 청소를 해야 될 시기가 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방송국에 왔는데요. 냉방병 이런 거 걸리시지 않게끔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 앞에서 좀 이야기하신 것 중에 좀 공감됐던 내용이 뭐냐면 지금 주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서 실수요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매수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30대, 그리고 40대, 그리고 많게는 50대까지 연령층이 좀 젊습니다. 학령기 자녀를 둔 실수요층이 계속해서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 형국인데요. 1차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했던 그런 노년층들이 이제 처분을 하고 나서 노년 그 시기를 맞이하고 실버 케어에 대한 그런 열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좀 여유를 가지는 사이에 이제 여유가 좀 사라진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는 것이겠죠. 여기까지만 되면 괜찮은데 앞으로 이제 MZ 세대라고 하는 젊은 수요층들도 계속해서 유입이 될 겁니다. 인구의 감소라든지 아니면은 뭐 점점 이제 주택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뭐 빈집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걸 갈망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수도권이라든지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럴 상황이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서울에 있는 집 아니면 또는 투자처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셔야 되겠죠. 오늘 강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좀 생각해 보시고 부동산에 대해서 좀 빨리빨리 진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집을 보통 가지고 계셨다면 이제 그 세대의 자녀 세대들이 집을 사기 시작하고 있는 거겠죠. 중심축을 잃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즘은 정말 넓은 세대들, 다양한 세대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또 직접 매수를 하는데요. 세미나 자리에도 다양한 연령대들이 참석한다고 합니다. 어떤 자리죠? 저는 좀 충격적인 그런 모습들도 봤습니다. 심지어 10대 자녀를 데리고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10대의 자녀들을 데리고 무슨 것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증여세를 납부하고서라도 투자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을 잡고 계신 거고요. 무엇보다 2030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이 MZ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현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지방선거 앞두고 좀 신중하게 선택하려는 그런 분들이 계신 반면에 그 전에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미리미리 준비하시라고 항상 강조를 드립니다. 세미나 꼭 참석하셔서 이런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시고 결정이나 아니면 고민 이런 것들을 나눠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당장 내일 있고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되는 세미나니까요. 아래 연락처를 통해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바뀌는 정책에 대한 가장 좋은 대비는 아무래도 미리 준비해서 플랜을 든든하게 짜놓는 거겠죠. 참석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라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 후에 참석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슈 이야기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양도세 중과가 이제 다시 부활하면서 매매는 물론이고요. 전월세 매물에도 잠김 현상이 뚜렷하게 다시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이제 불장 제대로 시작했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우리는 이것을 이제 어떻게 좀 헤쳐나가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팀장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다주택자분들 중에서 규제 지역에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처분을 하시게 된다 그러면 이 세금 압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하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만약에 정 팔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가장 차익이 적은 것부터 처분하시는 것이 옳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일단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 유예가 이루어졌고 10일자부터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이루어지게 됐는데, 그 이루어지자마자 바로 매물들이 잠겨버렸고요. 지금 전월세가 일시적으로 좀 많아진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앞으로 다시 전월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부동산 불장은 시작 아니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이런 부분들 얘기하고자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5월 9일이 지나고 나니까 매물이 대략 한 2,000건 가까이 줄었다라는 그런 기사까지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규제 지역 안에 있는,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주택을 양도했을 때 과세가 더 가중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가중되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매물 출회를 했다가 다시 이제 사라지는 그런 현상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다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이 부분은 집값 모르겠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좀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기본 세율에 플러스 20%포인트, 많게는 30%포인트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가 세금을 더 내고서라도 팔지는 않겠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2주택자 그리고 3주택자 이상인 경우에 이 과세 체계가 달라지는데,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20%포인트를 더 내라라고 하면은 내가 만약에 5억의 양도 차익이 생겼는데 세금을 얼마를 냈는데 거기다가 또 몇 억을 더 내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굳이 지금 팔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매물이 잠기는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이 같은 사회적 현상은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다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해드리겠습니다라는 전제 조건이 달리지 않는 이상 더 이상의 이제 기주택 매물은 보유세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세금 인상으로 일시적으로 또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해답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무차별적인 공급, 아주 방대한 양의 공급이 중요한 건데,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1년간의 서울 아파트 매물 추이를 살펴보자면요, 기본적으로 매매와 전세, 월세 등이 있는데, 매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매물 추이를 살펴보자면 계속해서 대책들이 나오고 규제가 나오고 정책들이 나오고 할 때마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출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는 이 5월 9일자부터 5월 10일부터는 계속해서 매물이 줄어드는 이런 그래프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일시적으로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는 전세나 월세의 그런 모습들도 앞으로는 계속 줄어드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양질의 주택들이 일시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려는 수요가 더 많거든요, 공급보다. 이런 공급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 그랬을 때는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 있는 상황에서 이 공급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세가나 월세가가 계속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일단은 비거주 1주택 같은 경우에 새낀 매물을 팔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제자에 또 이야기가 바뀌었습니다. 그 비거주 1주택뿐만 아니고 그냥 규제 지역 안에 있는 새낀 매물은 전부 다 팔 수 있게끔 해주겠다.
있다라는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다주택자의 매물들이 출회가 되었었고 실제로 거래량도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가격 자체도 조금 안정화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는데 아주 일시적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단지들도 눈에 띄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으로 매물 출회가 안 되다 보니까 앞으로 또 이제 공급이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공급 대책에 대한 부분이 지금 명확하지 않고 실제로 공급이 이루어지려면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주택자를 쪼이고 비거주 1주택자를 쪼여서 매물 출회를 시키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계속해서 이런 규제들과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지금 이제 곧 시행이 됩니다. 그 입법 예고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를 했고 5월 12일자 전까지 무주택자였던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매물이 또 일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존재를 하는데 이게 원초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세입자가 껴있는 이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무주택자가 매수를 한단 말이죠. 이 매수를 하고 난 뒤에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세입자가 껴있는 물건인데 이 세입자가 예를 들어서 계약갱신 청구를 아직 안 쓴 상황이에요. 최초 계약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세입자가 나중에는 갱신을 못하게 되는 상황인 겁니다. 집주인이 무조건 들어와서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매수자 같은 경우에는 2년 안쪽으로 무조건 실입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이제 전세나 월세를 전전하면서 찾아야 되는 것인데 나중 가서는 지금의 주택보다 더 비싼 금액을 들여가지고 전세 월세를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악순환이에요. 계속해서 이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양질의 주택이 아니라 떨어지는 주택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무조건 실입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세입자가 아니고 집주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집 산 거에 들어가서 이거를 그 숫자를 없애는 것이니까 결국에는 전세 월세는 계속해서 물량은 필요한데 그 수요만 계속 늘어나는 그런 악순환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 집값이 올라가죠. 왜냐하면 내가 새를 살 수 없기 때문에 집을 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대신에 중심지에 있는 비싼 주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럼 또 이제 거기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밖에 있는 지역들에서 그나마 가격이 괜찮은 데로 간다라는 얘기죠. 그런 악순환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집값이 전체적으로 또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대출 규제에 대한 문제가 좀 크죠. 지금 15억 이하의 아파트에서 LTV를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70%까지도 받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는다라 그러면 6억까지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15억 이하는 6억 그리고 15억에서 25억 사이는 4억 그리고 25억 초과된 주택들은 2억 이렇게 계층적으로 나눠놨단 말이에요. 근데 핵심적인 건 이렇게 금액이 크면 클수록 원래는 대출을 더 많이 주면서 살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데 지금 집값이 너무 많이 뛰다 보니까 반대로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싼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대출을 더 많이 주면서 살 수 있게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들, 주택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이 금액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내가 대출 상환을 할 수 있느냐. 능력에 대한 문제인데 보통 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능력이 되는 것이지 이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약간 모순인 거죠. 시장의 모순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집값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재밌는 만화들이 AI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세 컷을 준비해 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코스피가 워낙에 불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조정이 잠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해서 가장 낮은 그 저층을 단단히 다져나가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방 경직성을 유지한 채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지금 상황을 보시면은 부동산을 투기판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정부와 정반대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주식시장이 지금 투기판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유동성 자체가 앞에서 10%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주식시장이 되게 가파르게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부동산은 지금 안정을 되찾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오히려 유동성이 좀 줄어든 것이 부동산 시장이고 여기가 유동성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이게 나중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주식시장이 굉장히 화랑인 상태일 때는 기억을 못해요. 앞으로 이제 불황이 다가오는 그 시장이나 아니면 조정기를 겪는 시장에는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으로 자본이 쏠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런 쇼크,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요즘 돈 버는 사람들 중에 일확천금을 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 그리고 근로자들 중에서도 성과급 잔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노동자들이 굉장히 늘어났는데, 거의 뭐 몇만 명이 이렇게 큰 돈을 받는다라는 것은 결국에 주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 만화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나 삼성 같은 경우에 주차장들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 주차장에 슈퍼카를 타고 외제차를 타고 고가의 차들을 타고 세워놓고 출근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표현한 것인데, 당장 한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이런 모습들이 진짜 나타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마지막으로는 젊은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또 학령기에 있는 그러니까 30, 40대의 그런 실수요자들이 집을 보러 다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겁니다. 특히나 역에서 가까운, 교통이 편리한, 아니면 신축인 그런 물건들을 계속해서 찾아다니고 있는데, 이게 돈 번 사람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곳들에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양극화는 당연히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 잘 버는 사람이 있고 그냥 평균적으로 벌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평균적으로 벌었던 사람이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지금 돈 버는 그 수준이 달라진 거예요. 이게 나중에 넘사벽이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벌어서 축적을 한 사람과,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그냥 똑같은 금액을 벌고 있는데 3%에서 5% 정도의 연봉 인상이 이루어지는 사람들, 여기서부터 양극화가 벌어지는 것이고, 주택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렇게 벌어진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접근이 불가능한 것이죠. 부익부 빈익빈의 가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돈이 많았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증여를 통해서, 아니면은 내가 갖고 있는 것과 파는 것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정리를 하면서 똘똘하지 못한 거는 처분을 하고 똘똘한 거는 가지고 가고, 그리고 심지어는 똘똘한 거 가지고 있는데 또 그나마 조금 덜 똘똘한 거를 또 이제 추가 매수를 하면서 가져가는 그런 행위들, 이런 행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증여에 대한 부분은 작년과 올해 대비 비교를 해봤을 때 벌써부터 아직 반년도 안 지났는데 2배 가까이 늘어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서울 아파트의 매물과 전월세 물건이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얘가 지금 이제 곧 있으면 떨어집니다. 매매 물건도 줄어들고 전월세도 줄어든다? 패닉입니다. 패닉.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된다 그러면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집값이 폭등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상기를 시키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핵심인데요. 주식 팔아서 서울 집 샀다라는 내용이 연초에 한번 뉴스 기사로 뜬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작년 기준으로 올해 연초까지 이걸 팔아가지고 자금 조달을 한 게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라고 확인을 해보니까 대략 3조 9천억 원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이 됐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나왔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무엇인가? 주식 시장에서 주식을 팔아서 집을 사기 위해 자금 조달을 하였다라는 것은 결국에 주식보다는 부동산이 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이런 돈이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제가 여기에 3조 9천억 정도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올해부터 올해 말까지,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살펴봤을 때 과연 주식에서 넘어온 금액은 얼마냐, 이 데이터를 내년 초에 확인을 해보면 최소 5조 이상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수적으로 5조를 잡아놨지만 개인적으로는 한 6조에서 7조까지도 부동산 시장으로 넘어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연말 연시에 해볼 수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겠죠.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공급이 부족하니까 집값이 올라갈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근거가 부족하고 논리적인 부분에서 좀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이 데이터를 좀 주목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의 그 평균 그 적정 수요는 4만 호에서 5만 호 정도 수준이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적정 수요를 6만 호에서 7만 호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약 6만 8천 호 정도가 적정 수요라고 보는 것인데, 지금 보시면은 2026년부터
2029년도까지 나와 있는 이 수요에 대한 부분의 적정 공급량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게 공급량이거든요. 적정 수요에 굉장히 미달되는 그런 수치까지 떨어진다는 것이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적정 수요에 못 미치는 그런 공급량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신도시를 계속해서 만든다, 그리고 공급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고 지금 열심히 공사 중인 현장들도 있지만 이 적정 수요에 미달되는 그 수치가 28년도, 29년도에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때 지금 현 정부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지고 2030년도까지 계속 정권 유지를 할 텐데, 이 정권이 진행되는 동안에 여기 지금 공급량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27년, 28년, 29년도에 집값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 공급량 때문에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서울만 볼 게 아니라 이제는 경기도까지도 봐야 된다는 거고요. 경기도도 이제 그 공급량이 부족해지는데, 이 공급량 부족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또 이제 지방 광역시, 대도시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랬을 때 앞으로 이제 전국적으로 불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수도권에서는 신축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 이제는 곧 10억 분양가가 평균적으로 정리가 될 것이다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뭐 신축 분양을 받으신다 그랬을 때 대략 한 7억에서 8억 정도 분양을 받으실 수 있는 곳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균 분양가가 16억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올 연말쯤 한번 평균 분양가 살펴보면 한 대략 17억은 기본이고요. 한 대략 18억에서 20억까지도 평균 분양가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급지라고 구분되어진 그런 곳들에서도요, 평균 분양가가 대략 한 16억에서 17억 정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중심지라고 하는 중상급지, 상급지 이런 지역들에서는 평균 분양가 34평 기준으로 대략 20억은 뉴 노멀하게 그냥 기준이 잡혀 있을 것이다. 스탠다드한 분양가가 한 20억 이상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내가 청약을 기대하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청약뿐만이 아니라 다른 투자,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신축 아파트를 내가 직접 들어가지 않더라도 신축 아파트를 선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항상 세미나에서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오신 분들한테 항상 손들어 보시라 그래요. 무슨 질문으로 손들어 보시라고 말씀드리냐면, 서울 아파트 갖고 계신 분.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서울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서울 아파트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100만 장자예요. 이 100만 장자라는 기준 자체가 100만 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를 하는 것이거든요. 내 자산이 100만 달러 이상이면 100만 장자인 겁니다. 그런데 100만 달러의 기준이 지금 환율이 얼마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1,470원이라는 기준을 잡고 이야기를 드리자면 14억 7천만 원짜리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100만 장자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서울 안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분들은 다 100만 장자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14억 7천만 원이 안 되는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들마저도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14억 7천만 원 넘어가는 거, 15억, 16억 넘어가는 건 일도 아닙니다. 앞으로 10억이 넘어가는 아파트 단지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내가 100만 장자가 되고 싶다면 이런 곳들의 좀 흐름을 타서 아파트 투자가 아니라 아파트가 될 만한 곳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어디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고민이 많으실 텐데, 기본적으로 규제 지역이라고 하는 서울의 25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갭 투자를 지금 무주택자라면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토지거래 허가만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적은 자본으로 경기도권 일대에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그런 환경까지는 조성이 됐는데, 보통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세미나 오시는 분들은 무주택자보다 1주택이나 다주택자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1주택자, 다주택자가 아파트를 사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실거주를 들어가야 되는데 똘똘한 물건들이라면 당연히 기대해 볼 만하지만, 갈아타기나 이런 부분들을 기대해 볼 만하지만 그거 하라고 만들어 놓은 정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따져보고 신축 아파트를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재개발로서 내가 아파트를 받겠다라는 투자를 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이런 곳들, 한강변과 가까운
그리고 업무지구하고 가까운 곳은 기본적으로 따져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역세권, 그리고 지금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고 있는 곳들, 그리고 GTX가 뚫리는 곳들, 이런 곳들까지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점을 좀 상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투자 관점에서, 실거주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고 부동산에 접근하신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백만장자, 여러분도 어렵지 않게 달성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백만장자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백만장자로 끝낼 게 아닙니다. 억만장자는 돼야죠. 이런 억만장자가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 결국엔 대한민국에서는 부동산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 찾아서 진행하실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설명드릴 수 있는 세미나가 매주 목요일마다 개최되고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하셔서 세미나 꼭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1주택자들의 실거주 의무는 유예가 됐습니다만 이제 다주택자들은 매도하기에 타이밍이 좀 늦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매물 잠김이 이제 이미 시작이 되었고요. 불장의 신호탄이 또 켜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서울에 이제 대안이 좀 될 수 있었던 경기도마저 좀 풍선 효과로 인해서 집값이 나날이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더 악착같이 더 열심히 이제 주식을 해서 불려서 내 집 마련을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요.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좀 시간 여유가 있으시고 시드가 조금은 갖춰졌다면 주식도 하시면서 재개발 투자 이렇게 좀 나눠서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의를 들으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혼자 들었었는데요. 주식도 불어나고 재개발도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양쪽에서 얼마나 든든할까 싶더라고요. 여기에 나는 이제 아니야 부동산만 할 거야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미 재개발 투자를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재개발 관련해서는 아까 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제는 아파트 한 채도 힘든데 아파트로 다주택자 되기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재개발 지금 서울에서 많이 진행이 될 때 이때가 좀 타이밍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해주신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지역들 이야기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에서 내노라 하는 지역들에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도 속도가 다 다르고 시세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접근하기에 괜찮은 그런 지역 있을까요?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가 원조 부촌은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신흥 부촌으로 자리매김한 그런 곳이죠. 바로 마포인데요. 이 마포 안에서도 재개발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졌지만 기본적으로 마포 안에서는 투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점. 그리고 좀 저렴하다 싶으면 뭔가 하자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방송에서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싼 건 다 이유가 있고요. 비싼 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 같은 경우에는 왜 이상하게 이 가격이지라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제가 이미 다 검토를 다 끝내놨고 여기는 곧 있으면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그런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저평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마포구 연남동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준비해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여기를 왜 자꾸 추천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될 곳을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기 재개발이나 초초기 재개발이 굉장히 많은 상황 속에서 그런 것들을 필터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것인데 기본적으로 시청자분들 중에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능력이 상대적으로 이제 좀 부족하신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전문가들에게 상담을 받고 권유를 받아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서울시와 마포구에서 사전 검토가 끝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재개발이 진행이 될 텐데 여기를 그냥 단순하게 초초기 재개발이라고 생각을 하고 동의서가 진구되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곳이 아니라 곧 있으면 재개발 구역 지정이 나는 그런 곳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라고 준비를 한 그런 곳이고요. 지금 이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강북의 재건축 최대여라고 하는 성산시형 아파트가 5,000세대급으로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이 탈바꿈하게 되는 이 재건축을 필두로 해서 이 주변의 재개발들이 왕성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곳 같은 경우에는 성산동으로 구분되어 있는 지번도 있지만 연남동으로 포함되어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구역명 자체가 연남동 재개발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쪽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대부분의 재개발 현장들에서는 평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는 완만한 평지 지형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부촌이라고 이야기하는 곳들이 대부분 어떤 현장이냐면요. 완만한 평지 지형에다가 거기다가 고층 아파트를 올려다 놓으면은 그것을 부촌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간만 유독 평지라는 거죠. 여기 평지고 성산시형도 평지입니다. 나머지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뷰가 더 좋지 않습니까? 뭐 아니면 또 상대적으로 여기 가깝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겠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평지 지형에 그리고 숲세권이라고 하는 지역 그리고 여기 가까운 거 그리고 추가적으로 새로운 역이 또 들어서는 그런 이점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곳을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마포가 뜨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 마포가 뜬 배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업무지구와 가깝고 심지어는 인천공항이라든지 김포공항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으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서울역이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도 커버가 가능한 지역이어서 서쪽에서 부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흥부촌으로 탄생할 수 있게 되었던 그런 배경들이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연남동 같은 경우에는 교통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용산 같은 경우에는 경의중앙선과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역에서 역부터 역까지의 거리가 1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이고 두 번째로는 주요 업무지구인 여의도라든지 아니면 광화문 종로 을지로 일대까지는 30분 내에 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김포공항 같은 경우에도 국내선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국제선을 이용할 때 30분 이내로 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한 것이거든요.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도 교통만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만 이용한다고 했을 때에도 공항철도를 이용해서 1시간 내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점이 있는 동네다. 그리고 앞으로 사람들이 이쪽에 자본이 쏠릴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대단지 아파트로서 자리매김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서울 안에는 땅덩어리가 부족하고 저층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아등바등하는 곳에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세대수를 늘린다.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굉장히 넓고 여기 가깝기 때문에 역세권 인센티브를 통해서 용적률을 높이는 그래서 대략 용적률 자체가 420%까지 높일 수 있는 그런 현장인데 이 세대수가 3,000세대 이상인 곳은 딱 세 군데가 있습니다. 마포 안에서. 아현 1구역이라는 동네인데요. 여기가 영화 기생충에서 나왔던 그런 현장입니다. 그곳이 지금 3,476세대로 탈바꿈할 예정인 것이고요. 그리고 마포구청 역세권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3,360세대가 지어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고 이쪽 가자 역세권 툰 성상 연남동 재개발이 3,337세대로 탈바꿈한다라는 것입니다. 3,000세대급 이상이 가늠이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커뮤니티 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추가적인 주거 중심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명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층수 자체가 뭐 30층 후반에서 40층 초반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일대의 랜드마크가 되는 거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주거지역 안에서 3,000세대 이상 그리고 마포라는 신흥 부촌 안에서도 탄생할 수 있는 그런 세대수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 그랬을 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구역이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이 일대가 아파트촌으로 변모하게 된다 그랬을 때 대략 한 16,000세대 정도가 신축 아파트로 지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이 세대수를 좀 가늠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 그랬을 때 강남 안에서 어디를 구분할 수 있을까? 지금 기준으로 한 대략 한 개포 정도로 생각하시면 얼추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강남 안에서도 개포에 있는 아파트가 그렇게 싼 아파트도 아니거든요. 상대적으로 싼 아파트지 주거지역이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런 밀집되어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평당 1억 원을 호가하는 그런 아파트들이 밀집이 되어 있다는 것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이곳도 마포의 개포처럼 바뀔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 구역 같은 경우에는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 행위 허가 제한이 걸려 있는데 쉽게 말해서는 건축 제한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이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은 노후도가 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이곳이 노후도는 충분히 충족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포 안에서 재개발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신축을 하기 위해 달려드는 그런 건설업자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건축 제한을 건 것이다.
이 말인즉슨 건축 제한이 걸린 곳은 재개발을 할 것이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지금 올해 2월 12일자로 고시가 난 상황이고요. 이 고시가 난 이후에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구역계가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이게 완벽하게 구역계가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구역계대로 갈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고요. 지금 이 안에 있는 그 주택을 내가 구매를 하게 된다 그랬을 때 입주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마포 안에 신축 아파트가 지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현재 26년 4월 기준으로는 구역 지정 준비, 그러니까 정비계획 입안 제한이라는 걸 신청을 해야 여기서 그 구역 지정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동의율이 70%에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구청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면 입안 제한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계획 수립하고 그 추정 분담금 검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추정 분담금을 검증한 이후에 주민 설명회까지 논스톱으로 이어지는 그런 계획이 잡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지금 이 상황인 것이고 제가 항상 헷갈리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초초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이 입안 요청 이전에 그 동의서를 진구하는 그 상황이 생기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연번 동의서를 걷는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연번 동의서를 걷고 나서 앞으로 재개발이 이어지는 것은 대략 한 3년 정도를 봐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거는 이 입안 요청이 지금 들어가게 된다 그랬을 때 조합 설립 인가까지 빠르면은 1년 반 안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설립과 조합 설립을 최대한 신속하게 정리를 한다 그랬을 때 2년 안쪽으로 끝날 수 있는 1년 반이면 끝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바로 이곳인 것이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구역 지정이라는 걸 제가 지금 여기 중간에다 넣어놨잖아요. 이 재개발 구역 지정되는 순간 마포구 안에서는 가격이 빵 뜁니다. 내가 투자했던 금액보다 거의 1.5배, 2배 가까이 뛰는 그 시기가 단계별로 이어지게 되는데 지금 이 구역 지정되고 나서 조합 설립인가 그리고 통합심의 거쳐서 사업 시행인가 조합원 분양 신청 이런 것까지 이어지는 순간이 계속해서 내 프리미엄은 올라간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신다 그랬을 때 내가 될 곳 안 될 곳 찾는 것도 중요하고 단계가 조금 더 빠른 곳도 찾아야 되겠지만 과연 어디가 돈이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지역들이 순차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재개발 지역이라면 좀 고민해보고 빨리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겠죠. 그 구역이 바로 이곳이라는 것입니다. 현장 자체가 경의중앙선 과자역과 지금 앞으로 지어질 대장-홍대선 성산역, 대장-홍대선은 결국에 완성이 됩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사전 심의는 다 끝난 상황이고요. 이제 공사를 통해서 이제 완성만 지어지면 되는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계획 자체가 틀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홍대 입구까지 대장-홍대선을 이용하고도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이고 가장 중요한 게 이 경의선 숲길이죠. 이 경의선 숲길에서 가장 가까운 주거지역,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탄생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그리고 연남동 상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연남동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상권지역. 둘째, 주거지역입니다. 연남동의 상권지역은 이미 평당 1억을 넘어섰고요.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와 별개로 움직이고 있는데 나중에 재개발이 이루어져서 아파트가 탄생하게 된다면 상권지역뿐만 아니라 주거지역에서도 값어치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홍대 입구 상권을 무시를 할 수가 없는데 이 주변이 다 상권이죠. 그리고 재개발이 되니 많이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홍대 입구역 상권 일대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 상대적으로 좀 둔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이곳 같은 경우에는 상권하고 이 숲길 사이에 그러니까 숲길 사이에 상권과 주거지역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나눠져 있으면은 당연히 재개발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상권하고 붙어 있으면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상권하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의선 숲길이 완공된 지 벌써 10년이 지났고 여기에 파급력은 이미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관광객 그리고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런 숲길들을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아파트가 지어지는 곳이라면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현재 이 주변의 그 투자 금액이 대략 한 3억 중반대에서 후반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25평 아파트를 내가 신축 아파트를 분양을 받게 된다 그랬을 때 거의 30억 정도 되는 수준의 그런 매매 가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30억 정도 수준이고 앞으로 10년 뒤에는 얼마나 가치 평가를 달리 받을 수 있을지는 그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가치 평가는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현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고민을 하시고 이 현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많다고 하시면 저희 세미나에 참석 꼭 하셔가지고 이런 이야기들도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평지에 고층 아파트가 있는 곳을 부촌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입지는 뭐 물론이고요. 평지에다가 16,000세대가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만약에 완성이 된다라면 부촌이라고 불릴만 하겠죠. 아직까지 이제 구역 지정 전이라서 접근하기에 좀 부담이 없고 미래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곳이라 소개를 좀 해주신 것 같네요. 저게 뭐 언제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이게 속도가 한 번 붙으면 굉장히 눈 깜짝할 사이에 다른 도시가 돼버리더라고요. 그 예시로 이제 떠오르는 곳이 신길동이 아닐까 싶은데 한번 비포 애프터 이런 거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저희 연남동 쪽 만나보셨습니다. 마포 많은 분들 또 선호하시는 지역이다 보니까 관심 가지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이렇게 초기 단계 재개발부터 지금 한창 또 속도가 빠른 곳까지 나에게 맞는 이 재개발은 어디일까 궁금하시다면 세미나 한번 참석하셔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덕역 인근에서 진행이 되고요. 지금 화면 통해서 저희 정보 나가고 있는데요. 날짜와 시간, 장소는 꼭 메모를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문의사항은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 후에 참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이렇게 이슈도 체크해봤고요. 또 지역 분석까지 나눠봤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하나씩 한번 해결해 봐야겠죠. 문자로 만나볼게요. 725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마포 재개발에 관심이 많은 시청자인데요. 오늘 소개해주신 연남동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흥동과 노고산동도 재개발을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어떤 곳을 선택하는 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팀장님 보시기에는 어디가 좋은지 꼭 말씀 부탁드릴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지역 분석하는 거 보시면서 이제 문자를 주신 것 같아요. 어디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을까요? 다 좋은 곳입니다. 다 좋은 곳인데 그 중에서도 고르라고 하면은 저는 당연히 현 시점 기준으로 연남동 들어가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연남동을 말씀을 드려서 연남동을 들어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것은 연남동과 그리고 대흥동과 그리고 노고산동의 특징을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이겠죠. 지금 말씀하신 지역이라고 하면은 제가 딱 떠오르는 현장들이 있어서 그 현장들을 사례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지금 대흥동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런 현장들을 말씀을 하시는 걸 겁니다. 지금 대흥역 기준으로 이쪽에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 있거든요. 염리 5구역 그리고 대흥 5구역 이런 권역이 있고요. 그리고 노고산동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쪽이실 겁니다. 그리고 연남동 같은 경우에는 저 바깥쪽에 있는데 일단 노고산동과 그리고 대흥동 일대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염리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기가 가격이 많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 자체가 지금 뭐 10억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들어간 거고요. 당연히 역하고 가깝고 그리고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곳에 아파트가 지어질 걸 예상을 하고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가격이 뛴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것이겠고 대흥 5구역이라고 하는 이 구역 같은 경우에는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번동의서를 걷고 있는데 계속 지지부진하죠. 그리고 노고산동도 마찬가지인데 이 두 군데의 핵심이 뭐냐면 투자 금액이 일단 대략 한 4억에서 5억대 정도 들어가실 거예요. 역하고도 좀 가깝죠. 2호선 라인하고 굉장히 가까운데 일단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언덕배기 지형입니다. 그래서 경사로가 굉장히 생각보다 가파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세대수가 1000세대 내외인데 이 세대수가 많은 거긴 많은 거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뒤에서 말씀드린 연남동하고 비교했을 때는 거의 3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단순히 1000세대의 동마포에서 아파트가 지어지게 된다면 이 파급력을 무시할 수 없다. 이것만 생각해 봐서는 안 된다라는 점이죠. 여기가 그리고 반대 비율이 높아가지고 지금 사업의 진척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연남동은 상대적으로 이점이 뭐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본다면 지역은 조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 동마포 권역에서 이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인데 여기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동마포 권역에서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흐름이 이쪽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동마포에서 마포에서 쪽, 서마포 쪽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지금 실제로 이 성산시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가파르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평당 7,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동마포나 중마포 권역에서도 평당 7,500만 원짜리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재건축을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평당 7천에서 8천만 원 정도 수준의 아파트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마포현대나 공덕현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상대적으로 싸죠. 싼 이유가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만약에 실거주를 하시는 분들이고 아파트가 꼭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데 접근하셔도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에 접근을 못하고 좀 적은 투자 금액으로 내가 굉장히 큰 차익을 얻어야 된다라는 상황이라면, 첫 번째는 아파트가 비싸질 곳이나 아니면 지어질 곳 인근에 저렴한 투자 금액으로 들어간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속도가 빨라야 돼요. 우리는 속도가 빠르고 가격이 저렴한 곳을 원하는 것이지, 속도가 빠른데 가격이 비싸다 그러면 내가 자금이 부족한데 거기를 그냥 입맛만 다시고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남동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노고산동이나 대흥 5구역 이런 쪽과 비교했을 때 이미 동의율을 어느 정도 확보한 곳이고, 그리고 곧 있으면 구역 지정이 나요. 마포구 안에서는 구역 지정이 되냐 안 되느냐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 구역 지정이 나는 순간 프리미엄이 2억에서 3억 붙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내가 구역 지정이 곧 있으면 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들어가셔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구역 지정이 임박한 곳이니까 이미 벌써부터 가격이 붙어버린 거 아니냐, 가격이 오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말도 맞죠. 그런데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 왜 가격이 올랐는 겁니다. 왜? 성산시형 아파트가 최근에 거의 한 몇 억씩 오르고 이랬던 이유가 속도가 붙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에 있어서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가격을 상승한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구역 지정이 나는 재개발이 왜 오르는가, 왜 매물이 잠기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런 기대 심리가 얽히면서 가격이 뛴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소유주거나 아니면 투자했던 사람들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거나 아니면 지금 처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내가 샀던 금액보다는 당연히 비싸게 파는 것이 응당한 처사인데, 핵심은 내가 예를 들어서 3억에 투자를 했는데 이거를 4억, 5억 처분해가지고 내가 1, 2억 먹자고 들어온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재개발에서는 무조건 2배, 많게는 3배까지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접근하는 곳이다 보니까 속도도 빨랐으면 좋겠고 가격도 괜찮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노고산이나 대흥은 나중에 될 수는 있어요. 안 된다라고는 말씀을 절대 안 드립니다.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됩니다. 나중에. 그런데 얘는 연남동 같은 경우에는 곧 있으면 될 곳이에요. 이미 동의서도 얼추 다 받아놓고 구역 지정이 임박된 상황인데, 얘네랑 비교한다 그랬을 때는 그럼 입지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파트 자체 구축만 놓고 보면은 여기하고 가격 자체가 비슷합니다. 심지어 재건축 이슈가 있는 성산시형과 마포 공덕현대의 가격이 유사한데, 이런 상황에서 성산시형이 속도를 빡 이렇게 올리고 나가니까 가격이 치솟는 거 보세요. 그럼 그 주변의 재개발 현장에도 영향을 미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세 군데하고 비교를 한다 그랬을 때 저는 무조건 1순위는 연남동이고요. 2순위 같은 경우에는 노고산동, 3순위는 대흥 5구역이겠지만 속도에 대한 차이, 그리고 반대 비율에 대한 차이,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노고산과 대흥은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접근이 불가능하신 상황이실 수도 있습니다. 여력이 되신다 그러면 당연히 비싼 쪽으로 가시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투자 금액이 좀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속도가 기본적으로 좀 되고, 그리고 가격이 조금 저렴한 그런 지역들을 먼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문의 주신 곳 중에서는 이제 연남동 말씀을 주셨으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상담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가죠. 마지막으로 세미나 안내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날짜와 시간, 장소 꼭 메모해 두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랄게요. 공덕역 인근에서 진행이 되고요.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 후에 참석하셔서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한번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